2025년 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지역인 라다크와 카슈미르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양국은 각각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하나리펜스에서 개발한 K9 바즈라티 자주포를 도입하였고, 파키스탄은 중국의 NORINCO에서 제작한 SH-15 자주포를 배치하였습니다. K9 바즈라티는 155mm 52구경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 50km에 달하며 고속 기동성과 정밀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인 라다크 지역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어 인도 육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의 SH-15 자주포는 155mm 52구경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 53km에 달하며 GPS 유도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의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국의 자주포 도입은 국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언제든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인도 육군의 제31 자주포 여단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고 고요했던 히말라야 자락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측 전선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통신 활동이 감지되었고, 우리 쪽 정무단교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했죠. 저희 여단은 즉시 전투준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K9 바즈라티는 그날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정비병들이 포신을 다시 점검하고 탄약병들이 무게를 맞춰 탄을 운반하며 조종수들은 기동 경로를 마지막으로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작전을 기다리는 와중 제게 전달된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표적 북서쪽 고지 4km SH-15 추정 진지 사격 허가. 저는 숨을 한번 고른 뒤 포신을 들어 명령을 따랐습니다. 첫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 땅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3.2초 후명 중 관측소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어지는 사격에서도 K9는 놀라운 정확도로 표적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GPS 유도 없이 전자광학 교준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포탄은 마치 적의 위치를 읽고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의 SH-15 자주포는 초반 몇 발을 발사하였으나 대부분 빗나갔고, 일부는 자체 발사 오류로 산등성이 너머에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발은 자기 위치 근처에 떨어져 오히려 자폭 피해를 입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장면을 포착하며 그게 최신 자주포라고 라며 서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진 지 48분 만에 파키스탄 측 자주포 진지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K9는 단 한 대도 손상되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었고, 정찰 드론 영상에는 SH-15 자주포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투는 그렇게 명확한 승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종료되고 몇 시간이 지나 본부에서 긴급 호출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단장님과 함께 인도 국방부로 연결된 고위 통신에 참석하게 되었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승리였고, 그것도 너무 압도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포병이 파괴한 SH-15 자주포는 총 12문이며 그중 9문은 단 한 발의 명중탄으로 격파되었습니다. 잔여 3문은 자폭 또는 운용불능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보고를 마친 정무단교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실 무기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약 K9이 아니라 SH-15를 우리가 선택했다면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K9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산 무기? 너무 비싸다. 미국이나 프랑스 무기가 더 낫다고 말하던 일부 장군들, 그리고 무조건 중국과의 협력을 주장하던 일부 정치권 인사들까지 그 모든 선택이 우리를 구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산 SH-15 실전에서 무력 파키스탄 국방부 NORINCO의 항해 공문 발송, K9 자주포 세계 최강 자주포로 등극, 각국 한국산 무기 도입 러시 시작. 그야말로 무기 외교의 대전환 점이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포병 여단도 갑작스럽게 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으며 저 역시 2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군인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선택을 합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지 한 번의 사격이 세계의 군사 판도를 바꿔놓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인도 육군 포병 장교로서 K9 바즈라티를 운용하기 전까지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기술이 좀 발달한 아시아 국가,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유명한 나라 정도였죠. 문화적인 이해도도 크지 않았고 무기 산업은 솔직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이후 인도 전역에 퍼진 한국 무기에 대한 찬사는 저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 확대를 논의했고 K 전차나 천무 MLRS 도입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포병부대 내부에서는 다음 훈련 땐 한국 기술자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 무렵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라울 중위님, 하나디펜스에서 기술교류 프로그램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방산기업에서 그것도 인도 군 장교 중 제가 선택된 것입니다. 대상은 단 2명. 그중 1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고속도로, 도시의 질서와 청결함,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인의 친절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라며 영어로 능숙하게 맞이해주신 통역 담당자의 미소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이후 하나디펜스 용인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현장에서 쏘았던 그 K9 자주포의 내부 구조와 생산 과정을 직접 본 것이었죠. 실시간으로 정밀 용접을 진행하는 로봇들, QC 과정을 지켜보는 엔지니어들의 섬세함, 무엇보다도 한국 기술진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장을 바꾸는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나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제가 체감했던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철학과 진심이 있는 나라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저는 단순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넘어 이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디펜스 측에서는 저를 위해 다양한 일정을 마련해 주었고 그중 하나가 서울에서의 하루 자유 일정이었죠.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 당시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진짜 단단한 역사 위에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박물관을 나서는데 우연히 옆 벤치에서 K-pop 음악을 들으며 간식을 먹던 한국 대학생 몇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혼자 여행 중이세요? 영어로 말을 건네며 미소 짓는 그들에게 저는 군인 신분이긴 했지만 간략히 인도에서 온 방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반갑다는 듯 본인들이 좋아하는 인도 영화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고 제가 놀란 건 그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멋지죠? 아저씨 군인이에요? 대박이다.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국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전혀 거만하거나 과장되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문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께서 제게 작은 음료 하나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봐요. 길 헷갈리면 말씀하세요. 그런 소소한 배려가 저 같은 이방인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인도로 돌아가기 전날 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도에도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한국처럼 기술과 정성이 어우러진 나라를. 그 질문은 결국 제게 하나의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지키는 군인이 되자는 다짐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한국군수산업협회가 주최한 초청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 군사 외교관, 그리고 저 같은 초청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분위기는 굉장히 공식적이었고 식사도 한국 전통 요리 위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저녁
식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저의 접시에 담긴 음식 중 하나였던 간장게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이가 욱신거리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입을 헹구었더니 예전에 인도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던 부위에서 충전재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장교한 분이 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시고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분은 통역을 통해 계속 상태를 확인했고 결국 제 상태를 파악한 뒤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지금 바로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그것도 공식 만찬 도중에 치과에 간다고요? 인도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식 예의겠지 실제로 가자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장교님은 말없이 제 팔을 젠틀리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 바로 가시죠. 걱정 마십시오. 서울에서는 이 정도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사장을 빠져나와 15분 거리에 야간 진료 가능한 치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클리닉이었지만 시설은 최첨단이었고 무엇보다도 제 증상을 들은 치과 원장은 즉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통역을 겸한 간호사까지 붙여주며 편안하게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진료는 40분 정도 걸렸고 떨어져 나간 충전 부위는 새 세라믹으로 깨끗이 복원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했더니 하나디펜스 측에서 이미 모든 비용을 정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불편을 겪는 걸 용납하지 않는 문화라며 당연한 일이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기의 성능에 감탄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감동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 대해 오해한 채 돌아갔다면 이런 감정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국 장교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무기는 기술보다 먼저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네요. 이 나라가 강한 이유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장교님은 말없이 미소 지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깨달은 채 다음 날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순한 치아 문제일 뿐이었겠지만 이날의 경험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불편을 국가의 책임처럼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려는 순간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준비된 작은 선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리펜스 직원들이 손수 포장한 K9 기념 패치와 짧은 손편지였습니다. 라울 중위님, 저희의 기술이 중위님의 생명과 임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부심입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가시고 다시 한국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손글씨로 적힌 편지를 읽고 있자니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릴 적 군인이 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인도 국경에서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기술과 인성으로 국가의 품격을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건 청량리역에서 한 노인이 청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분은 비를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거리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 작은 장면조차도 저에게는 한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강력한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진심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 것임을 저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기술이 아닌 정신을 먼저 배워야 한다. 제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저를 태우고 다시 인도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은 분명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천천히 지나가며 고도를 높일 때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멀리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불빛은 마치 다시 돌아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탄 비행기에는 인도 방산청 직원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의 일정 중 겪은 일을 조용히 듣고는 말했습니다. 라울 중위, 나는 늘 기술이냐 가격이냐를 고민했는데
당신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군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결국 전장에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도 국방부에 제출할 비공식 보고서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무기는 강한 나라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가진 나라가 만들 때 그 무기는 생명을 살립니다. 이 보고서를 쓰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단지 전투에 승리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는 그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출장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군사 쇼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는 지금 저는 단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앞선 건 태도였고 무기보다 강한 건 사람들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전장을 넘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후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 일상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업무는 K9 바즈라티의 운용과 훈련이지만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 취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주포는 제게 있어 한나라의 정신이 담긴 작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보고서는 결국 국방부 상층부까지 전달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산청은 물론이고 인도 내 주요 군사 전문지와 언론에서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식 방위산업의 진정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K9에 대한 인도 내 신뢰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급기야는 타 부대에서도 한국과의 방산 교류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담은 어느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군인의 가치와 윤리 수업의 사례로 제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언젠가 낡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마저 이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발신지는 주한 인도 대사관. 내용은 한국 국방부와 방산청에서 저를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닌 양국 군사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로 말이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가겠습니다. 그곳은 제게 단지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비행기를 다시 타기 전 저는 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라의 진심을 본 자만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지.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닌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저 멀리 한반도의 모습이 희미하게 다가올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신뢰를 보냈고 그 신뢰는 한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 영광입니다.